들을 것도 없고 그 돈 1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웃기지만 언니 나 그거 나 진짜 이달이 정말 필요해서 그래. 나 좀 줘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결국 했는데도 어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내 바로 위에 있는 그 좀 휴머니스트 언니한테 이제 내가 했더니 언니가 야 너 막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하고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막내를 주자. 이번에는 막내를 좀 줍시다 이러니까는 아무도 밑줄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계속 장난 비슷하게 알아듣고 이거는 여행 갈 때 여행 경비로 써야 돼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아니, 저희 친언니랑 지금 말을 않게 돼가지고 거의 절연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족과의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 집에 딸만 7이 있어요. 오빠까지 8이었죠. 근데 바로 후에 이제 딸딸딸딸에 이제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은 게 제가 막내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철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여튼 저는 좀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오빠 위주로 컸죠. 옷도 오빠 옷 물려받았고. 그래서 저는 다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남자이지 여자라고 안 했어요. 한 5살까지. 근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우리가 어떤 그 타임이 샥샥 기억이 나잖아요. 어떤 언니가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시골에 아이스크림은 없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하나를 홀딱 먹었죠. 그랬더니 하나를 더 남은 거를 누구 먹을 사람 하는데 내가 그걸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딱 잘라서 나를 주는 오빠를 딱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언니랑 나랑 20살 차이가 나니까 조카하고 나이 차가 몇 살 안 나요. 4살인가 5살. 근데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방학 때 놀러 가면 그때 맘모스빵이라고 우리 시골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맘모스빵이 있어서 식탁에서 그걸 좀 몇 개 뜯어 먹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조금 있다가 학원 가는데 먹어야 되는데 왜 밥 먹지 빵을 먹냐고 어찌나 그렇게 나를 혼내키는지 너무 서러워가지고 언니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집에 오고 이러면은 오빠 거 장난감, 오빠 거 옷 이런 것만 사오고 날 너무 외롭게 그때 애정 결핍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중에 내가 성장하고 나서 일찍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제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생활고로 시달리고 이제 남편하고 헤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든 상태였는데 엄마가 이제 조금 이렇게 유산이라고 할게요. 좀 남겨놓으신 것을 내 몫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내가 어려웠으니까 좀 받고 싶었는데 난 그때 뭐 누구 사정 들을 것도 없고 그 돈 1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웃기지만 언니 나 그거 나 진짜 이달이 정말 필요해서 그래. 나 좀 줘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결국 했는데도 어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내 바로 위에 있는 그 좀 휴머니스트 언니한테 이제 내가 했더니 언니가 야 너 막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하고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막내를 주자. 이번에는 막내를 좀 줍시다 이러니까는 아무도 밑줄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계속 장난 비슷하게 알아듣고 이거는 여행 갈 때 여행 경비로 써야 돼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나 진짜 힘들다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넌 그것도 없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항상 비꼬아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좀 폭발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지금 절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내일 모레면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저도 환갑도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도 좀 화해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막 생각이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지침을 좀 듣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차별받으면서 쌓여왔던 상처가 아직도 절절해요. 네.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회고할 때 막 울컥울컥 울컥하죠.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그 아픔이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다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원튼 원치 않든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고 나중에 보면 형제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식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조카들이 생겨나면서 가족이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돼서 가족들이 함께 추억과 또 이런 혈연의 그 시간을 함께 갖는 시간이 되게 요새는 100세 시대 넘어서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년에서 60년 이상을 형제 자매 관계로도 잘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이 단순히 혈연으로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도 하고 동시에 서로 가진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걸 뺏기도 하고 그렇게 경쟁까지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이제 혈연이고 또 형제 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 살아가다 보면 동시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해묵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는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가족들 안에도 우리는 심지어 혈연으로까지 묶여 있어라고 하는 일명 핏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붕괴됐을 때 오는 배신감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생겨나는 기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개 이제 가족들끼리는 이런 기대에 대한 붕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 만나서 다시금 만날 때 화해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족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 맞아요. 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 살다 보면은 가족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위치도 달라지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지고 하면서 한 사람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로 각자 어려움의 수위와 정도가 생기는데 이럴 때 그래도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보루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별게 아니라고 해석하는 그 가족들이 나의 사정황을 몰라줄 때 그 섭섭함은 또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섭섭함은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 특성과 이 세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분 그리고 혈연이라는 기대 때문에 특별히 더 섭섭함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언니가 있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형제자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혹시 사연처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건 좀 서운했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형제간의 우애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첫째 언니가 5살 터울이거든요. 언니 전데 항상 엄마가 옷을 이렇게 뜨개를 옛날 많이 했잖아요. 큰 언니 입던 거를 작은 언니 물려 입고 제가 입고. 그렇죠. 저도 그렇죠. 새 옷 좀 사주세요. 아이다 언니 거 입어라. 큰 언니 입던 거 작은 언니다. 새 옷 좀 사주세요. 어쩔 때 알았다. 떴던 거를 확 푸셔. 네. 그때 내 조끼를 만들어주는 거야. 아, 원피스 입고 싶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저는 큰 언니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언니 입던 걸 자꾸 물려 입으니까. 네. 자매들 간에 또 저런 자매는 게 그래요. 있구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저도 뭐 옷 물려 입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막내여서 다 물려 입고 뭐 이러고 자랐는데 옷보다 저는 이제 그 뭐 어렸을 때 그 미술 재료 있잖아요. 네. 미술 재료 같은 거는 집에 있으니까 사달라 그러면은 그거 집에 있잖아. 그렇게 네. 돼요. 근데 새거 이제 집에 있는 게 다 이제 예쁜 색깔들은 다 빠지고 맞아요. 칙칙한 색깔만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미술 선생님이 야 너 좀 우울한 뭐가 있냐? 다른 애들 검은색이니? 거보다 색깔이 약간 더 칙칙하고 막 뭐 이런 그게 것도. 나오는구나. 예쁜 색은 형들이 쓰고. 네.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글쎄 그때는 이제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게 있어서 이 집이 딸이 많은 집의 막내시잖아요. 네. 근데 어렵게 아들이 태어난 것 같고 막내가 아들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딸이어서 또 이랬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이 가업을 잇고 아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들의 시대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다 그렇게 선남이 후남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아들에 대한 선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맞아요. 그렇다 보니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 아들, 딸 이렇게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필요한 세상에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낳았던 수많은 또 다른 그 생명들은 우리가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잉여인간인 겁니다. 굳이 이제 불필요한가? 아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희생되어야만 했던 그런 세대인데 더군다나 내가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다가 딸인 것도 있지만 형제가 또 많아지잖아요. 예. 뒤쪽에 실려 있는 형제들은
집에 잘 안 들어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안 들어왔다. 왜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다음날 보니까 들어왔나? 들어온 것도 잘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상 투명 인간에 가깝고 좋은 말로 자립을 하게 되는 저절로 자립을 형성하게 되는 그 상황도 있지만 사실상 가족 내에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서열에서 늘 밀리는 또 다른 차원의 막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이고 그 첫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기대나 이런 것들과 달리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도 늙어 계시고 더군다나 형제들 사이에 여러 힘에서도 밀려서 사실상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막내라서 사랑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꽤 있습니다. 아들의 시대 속에 딸로 더군다나 여러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사실상 투명 인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연자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에 쌓여 있었던 이 상처가 애정 결핍으로 이어졌고 맞아요. 또 그 영향으로 결혼도 좀 비교적 일찍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실제로 이런 뭐 애정 결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혼 시기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여덟째예요. 여덟째는 큰 언니가 낳아도 내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집안에서는 아주 늦게 난 아이라 귀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면 막내도 잘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집에서 첫 번째 나의 인생에서 나는 한 번도 넘버원이 돼본 적이 없죠. 거기다가 위에 나이 많은 형제들 심지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내 것을 이미 가져갔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아예 집에서 잘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탁월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탁월합니까? 그렇지. 그러기 또 어렵죠. 맞아. 그리고 내가 탁월하다 그래도 더 탁월한 형제들이 위에 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덜 탁월하면 탁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집을 탈출해서 또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워서 집에서 나왔건 어쨌든지 간에 나는 새롭게 내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 곧 결혼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가족을 새롭게 형성했을 때 내가 넘버원이 또 되면 모르겠는데 이때 또 넘버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 식구들이 각각 이제 어쨌든 성장을 해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각각에서 넘버원이 됐다 쳐봅시다. 그런데 내가 이 현 가족이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 원가족에게 다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청하는 순간 나는 또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프게도 원치 않는 또 한 번의 이별을 하게 됐고 이 이별을 통해서 내가 또 어려움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네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막내가 SOS를 했는데 이 막내는 어떤 막내냐? 8번째 별로 의미 없는 잉여 인간이고 거기다가 원치 않는 딸이었는데 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탈출합네 했더니 다시 형편없는 막내가 돼서 돌아온 것 같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딸은 최선을 다했지만 내 인생에서 최선은 그 형제들에게 최선이 아닌 걸로 또 보여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사실 형제자매 있는 분들은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어렸을 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미워 했었어도 나이 들면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자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사연자분도 친정 언니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서운한 거예요. 이런 감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일단은 뭐 막내들이기도 하고 네. 형제 간의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우리가 핏줄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 손을 잡아줄 거라 생각했던 그 가족. 이걸 가족 보호감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가족 보호감에 대한 기대 자체가 붕괴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형제자매 관계도 있지만 다 나이 든 형제들에 있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커요.
그렇죠. 절실한 사람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절실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전체 파이로 보자면, 전체 크기로 보자면 나머지 형제들에게 100만 원이 그렇게 유산을 건드릴 만큼의 절체절명의 순간인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절박감이 일단 좀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8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공감해주는 가족도 있고 네. 오히려 이 상황을 되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형제, 곧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의 문제는 좀 형제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산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이 방법을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형제 개인들 중에서 나에게 조금 호의적이면서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형제가 있을 거예요. 이건 대단히 좀 사적인 접근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너무 절박했으니까 전체적으로 SOS를 취한 것이고 이 SOS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가족이 나를 돌본다고 하는 이 보호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공감과 보호감을 다 받고 싶은 막내의 처지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 자체가 다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첫째, 내가 요청했던 사항은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내 상황은 오히려 더 부끄러운 위치가 됐어요. 세 번째, 나는 돈을 받지도 못했어요. 나머지 식구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 보호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보호감 붕괴가 발생했어요. 사실 이게 접근에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이 이 막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심정적 공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 거를 이 막내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나는 내 가족이 나를 한 번 더 버렸다고 느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일종의 유기감 같은 것도 함께 느끼면서 지금의 사연을 호소한 것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 거절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 거절이 내 삶 전체,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거절한 건 아니라는 건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돌봐주긴커녕 모욕감을 줬단 말이죠. 그런 언니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될까가 지금 사연자분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큰언니가 이 속 좁은 막내 이 다시는 우리 가족에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왠지 이 돈 단위가 굉장히 작게 큰 단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막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막 의미 있게 막 가족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완전히 눈에 띄는 돋보기 같은 이런 존재는 아니어서 이게 단점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스리슬쩍 다음번 대화에 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큰 의미였던 사람이 큰 소리를 내서 그 큰 소리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 큰 공간이 나는데 막내의 이 작은 소망이 있었고 또 어떤 존재감에 있어서 조금 규모가 작았다면 언제든지 나는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영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이 언니는 유산을 건드린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크게 이걸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그냥 접근한다면 막내를 미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컨택하지 마시고요. 또 나를 좋아해 줬던 6번째 언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통해서 또 한번 연결고리를 갖는다면 맞아요. 제가 볼 땐 이 건이 너무 큰 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영입이 될 것 같고 화해를 하는 게 앞으로 긴 생애를 두고도 뭐 도움 여부도 있지만 형제 관계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